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냐면 독일의 그 위선적인 자세. 그러니까 독일이 그 마치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처럼 회심을 해가지고 좋은 나라가 됐다, 착한 나라가 됐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제국주 국가들의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세계적인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적용되는 법칙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독일하고 전쟁을 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독일하고 전쟁한 나라가 아니고 독일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자기 나라 식민지 지배한 나라에 대해서는 뭐 사과 한마디 한 적 없고, 몰라요. 뭐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포함한 이 서양 열강들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낮추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범적으로 이제 일종의 그 죄인으로서 회개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이세크 대통령의 연설은 물론 그 개인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연설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 근데 바이세크 대통령이 그 어떤 그 전체적인 제국주의라는 틀에서 그런 연설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회개를 잘했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까지 회개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1900 뭐냐 이런 그 바이세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독일 내에서 반드시 그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이 연설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그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 울분이랄까 억울함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억울함이 또 사실 모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 독일이 19세기 18세기 때부터 또 1648년 웨스트팔렌주의 그때도 그렇지만 통일된 나라를 세우지 않고 어떤 그 신성 로마 제국 이런 이름하에서 느슨한 연합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에서 많이 그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나폴레옹 전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당시 누굽니까 누구더라? 왜 생각이 안 날까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쓴 사람 있죠? 제가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것도 이게 이제 자꾸 까먹네요. 그 독일 국민의 고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팜플렛이라 가깝죠. 그걸 발표해가지고 독일 국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수 있냐, 이런 우리가 좀 단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피테군요. 왜 이 쉬운 걸. 이 피테 그 독일 국민의 고함 얘기를 보면, 그리고 이제 그 피테 말고 이때 이제 그 굉장히 서로를 받아가지고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죠. 누구냐 하면 이제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친구하고 이제 내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30년이가 얼마 안에 독일이 통일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세로 봐서는 굉장히 그런 기세가 있었고, 또 1848년에 소위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인가요? 그걸 통해서 이제 독일을 통일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통일될 거다 싶었는데 지났는데도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기를 했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친구를. 근데 친구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왜 벌써 죽었냐고 이제 또 통일될 텐데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 합니다. 그 비스마르크의 울음, 이 아픔, 이게 이제 독일인들의 이제 아픔이었죠. 그래서 이제 또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결코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일어날 당시에 1930년대 독일의 국력이라는 것은 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특히 기술력에 있어서는 독일의 과학 기술은 세계 제일이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1940년대까지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과학적인 분야에 있어서. 50년대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이 독일을 따라 마시고 1위가 됐는데 그 전에는 독일이었다. 근데 그 독일이 미국이 1위를 오르게 된 그 하나의 계기가 유태인들, 유럽에 있던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도망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인슈타인이죠. 그것이 아주 큰 힘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두 번 쳐가지고 결국 이제 굴욕적인 이제 조건에 누구나 동서독으로 나눠지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울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예, 그런 어떤 그 울분을 갖고 있지만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 그것은 자살 행위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그 40년간 인내를 해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됐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이제 최고의 경제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위상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유럽이 묻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이제 메르켈이 수상했을 때 메르켈이 답한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음. 그래서 독일의 그러니까 일본이 왜 그러면 일본은 다르냐면 일본이 2차 대전 끝났을 때 당시에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던 나라들을 보면 되게 국력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 당시엔 지금에 비하면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힘이 없었고 또 거기다 공산화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별거이롭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이 본토를 장악하고 있었으면 얘기가 좀 틀렸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동남아시아 국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국가들이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뭐 사죄를 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도 제2의 뭐 일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독일처럼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나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을 굳이 죄인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었고 도리어 원조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독일이 동남아시아를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한 건 아니거든요. 식민지 지배한 건 아니거든. 그 면이 또 틀리고 우리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만 유일하게 이제 우리하고 이제 대만인데 대만은 그 당시 국가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중국의 한 영토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작은 걸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원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제국주의 침략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생각, 사고 방식이 아직도 이 세상에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다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이 2019년에 경제 문제로 다퉜을 때 WTO에 제소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일본이 뭐 제재를 받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이거 식민지 문제 아닙니까?
식민지 문제니까 그 WTO를 지배한 나라들은 당연히 뭐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서방 국가들이죠. 그들은 다 식민지 문제에서는 공범들이죠. 근데 어떻게 일본을 갖다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하고 배치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이 전범 재판을 받은 것은 그것이 공정했냐 아니냐, 아니면 서구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자체로서는 의미 있다고 봐요. 이제 함부로 전쟁 일으키지 말라. 근데 문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전범 재판이 일어나기 거의 없다는 거죠.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범 재판이 아마 2차 대전 후에 전쟁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더 이상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어떤 주권 행위가 아니다. 전쟁은 피해야 한다. 이런 적어도 압박감을 주고는 있을 거예요. 그 면에서는 뭐 일본이나 독일은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었죠. 그리고 국가의 주권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예.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과거 옛날부터 이어지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범 재판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전범 재판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방향성으로 인류가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문명이라는 거죠. 근데 문명은 무엇이냐? 폭력, 억압, 착취, 이와 같은 그 어떤 바람직한 못한 현상에 대해서 점점 저항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배제해가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도 인권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나라도 자기의 독립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폭력이나 억압이나 이런 것은 문명죄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을 배제하는 사회, 그런 법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사회에 팽배해서 감히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사회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 당장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한 40몇 년이죠. 40년 전, 40년 전, 45년 전, 뭐 이럴 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사회가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일본에 89년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가끔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하여튼 욕설이 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그런 게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순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순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회가 점점 폭력을 배제하는 그런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목을 이제 뭐겠습니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그걸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 그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폭력을 쓴 적이 있어요. 뭐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데리고 그 본토 친척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아수르 지역, 그 슈메르 지역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문명, 가장 오래된 문명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적으로 굉장히 좀 사치스럽고 화려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떠나게 한 거야. 왜냐? 거기에 있으면은 그러한 세상 문명 문화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떤 화려한 문화 이런 것을 굉장히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게 하라. 우리가 살면서 이 죄를 질 가능성을 배제해야 됩니다. 죄를 질 가능성 옆에 살면은 아무래도 죄를 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요소를 아예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가나안이라는 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지역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왔는데, 둘이 이제 다 이제 그 큰 거대한 이제 가축을 키우고 있었어요. 엄청난 수. 유목민들은 우리보다 이 농경 민족보다 자립성이 강합니다. 왜냐, 가축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경 민족은 왜 좋게 말하면 협력을 잘하고 나쁘게 말하면 의존성이 강하냐면, 땅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다고 어디 가버릴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도시 살면서 좋은 것은 내가 거주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도시 사회라는 것은.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그 불가능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미 토지는 다 사람들이 점거해 있고, 그때 산에 가서 화전민이 되는 건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농촌에서 이제 같이 살면은 좀 힘들더라도 좀 눈치가 보이더라도 이렇게 같이 살면 편하죠. 일단 식량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의 사고방식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로 대표적인 유목민들이. 근데 이제 완전한 유목민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안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중심 이제 중원 지역 쪽에 이제 그 유목민족이 많잖아요. 뭐 흉노족도 있고 뭐 몽고도 있고 뭐 여진족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중국의 중원을 차지해 가지고 오랫동안 유지된 나라가 바로 이 금나라하고 청나라예요. 그 나라 세운 게 누구죠? 여진족이에요. 몽골의 원나라 100년을 뭐 가까이 어려웠죠. 오해하지 말 것은 1368년에 명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나라가 북으로 도망가서 북원이 되죠. 근데 여기서 원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원나라 정식을 망한 거냐면 1600년대 그때 그 청나라가 세워져가지고 저기 청나라가 막 세력을 떨칠 때 그때였어요. 그때 이 몽골이 정식으로 대원 황제의 이 옥새를 청나라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원나라가 정식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계속. 다만 위치가 북쪽에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중국사에서는 이제 무시되는 거죠.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이 청나라,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국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중원에 들어가게 되죠.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쪽 지방을 지배하고. 근데 금나라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여진족인데, 왜 그럼 여진족의 나라는 이렇게 오래됐냐? 여진족은 완전한 수렵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목민족도 아니고 농사도 해요. 뭐냐? 농사하고 유목민을 겸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산다 이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은 완벽한 유목민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이 농사를 짓고 근데만 이제 유목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축을 막 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유목민이었죠. 완전하게 농사를 짓지 않았겠죠. 외부인들이니까. 외부인들에도 목축을 할 수 있잖아요. 유목. 워낙 떼거리가 많고. 그랬는데 이 너무 이제 동물이 많으니까 이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분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롯은 이제 그 소돔이라는 데를 가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 이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여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뭐 특별히 걱정할 거 없어. 근데 그 당시에 그 소돔이란 도시가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근데 먹고 살기 어려우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즐거움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뭐 거기에 별 신경 안 쓰는데, 사람이 먹고 살고 하는 일에 문제가 없는데 뭐 할 일이 없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이제 인간의 원초적인 거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먹는 건데 뭐 먹는 것 같다고 또 먹는 건 뭐 매일 그 먹는 걸로 하루 종일 생활할 수도 없고, 결국 뭐냐면 섹스, 성적인 거, 그걸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엄청나게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이성끼리 성생활에 이제 질렸어. 더 이상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 동성애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 동성애하고 후천적 동성애. 지금 말한 건 후천적 동성애. 그러니까 이 성애를 하다가 지겨워져서 동성애를 하는 경우, 그럼 양성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성애를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조선시대 궁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성애를 할 수가 없어요. 궁녀들은 원칙적으로 다 왕의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다가는 뭐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녀들끼리 은근슬쩍 몰래 동성애를 하다 하는 거죠. 심지어 그 뭐냐, 문종의 세자 시절에 세자빈이죠. 세자빈 두 명이 쫓겨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모르겠는데 한 명은 확실하게 뭐냐면 음란이죠. 뭐냐, 이 문종이라는 왕이 그 남녀관계에 별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독수 공부를 하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뭐그 궁리에 있는 남자 관원하고 뭐 바람이 난 건지 어쩐지, 하여튼 아니면 동성애를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쫓겨났어요. 또 한 명도 뭐 비슷한 이유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왕비가 이제 세자빈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문종의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어떻게 성관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돼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경혜가 군주가 그렇고, 둘째가 이제 소위 유명한 그 단종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단종을 낳으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문종이 그때도 아직 세자였지만 아마 생각해도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안 나요. 왜 자꾸 여자들이 뭐 사고 일어나고 막 죽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세자비는 안 둬버렸어. 이게 이제 큰 실수였죠. 세자비는 안 둔 게 왜 큰 실수였냐? 결국 이제 즉위를 했는데 즉위를 했는데 중전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만에 죽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만약에 그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중전이 있었어. 그러면 문종이 죽었을 때 대왕 대비가 되겠죠. 대왕 대비가 됐다면 단종을 갖다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대왕 대비가 물론 직접적으로 단종을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왕비 입장에서는, 대왕 대비 입장에서는 이 문종을 수렴 청정을 하겠죠. 수렴 청정을 하고 이제 그 수렴 청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대왕 대비의 외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척들이 이 왕실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대왕 대비가 없어. 어다고 문종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세종비죠.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윗전이 없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종이 그냥 세조한테 넉넉고 당한 거죠. 그러니까 문종이라는 사람도 좀 지나친 점이 있어요. 그렇게 오직 그냥 저기 했으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너무 다르죠. 아버지는 그야말로 카사노바. 그러니까 세종도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또 여자를 밝혀.
그게 영웅 호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녀를 40 몇 명을 낳고 그냥 아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지 뭐냐 뭐 외간 여자를 끌었는지 몰라도 막 성병에 걸려 가지고 그 눈이 막 안 보이고 막 그런 적이. 뭐 어떻게 그 와중에 또 그렇게 뭐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안 밝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인제 동성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사무라이들 전쟁 나가면 오랫동안 인제 집을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터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침략 전쟁 같으면 뭐 약탈을 해 가지고 여자들하고 막 성폭행을 해서 하지만 이게 내전이거든. 내전이니까 괜히 겁탈하고 그럴 수는 없다요. 절대 못 해요. 그럼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인제 지들끼리 인제 동성애를 한다. 뭐 그런 식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무라이 문화가 그렇게 더 발전해 가지고 인제 아예 남색이라 그래서 동성애가 막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선비들이 인제 통신사를 갔을 때 막 "동성애를 해 보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성애는 인제 당연히 인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임신해 가지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분명히 이게 사람의 이 마음하고 육신이 일치돼야 되거든요. 그걸 성동일치 원칙이 그래요. 그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달라지는 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껍데기는 여잔데 뭐 속은 남자고, 속은 여잔데 껍데기는 남자고 이런 세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제가 남자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 다 만나봤어요. 알고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내가 동성애를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라고.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났어. 근데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어 있어 몸이. 큰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다고. 거꾸로 마찬가지야. 내가 여자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자로 바뀌어 있어. 근데 내 마음 똑같아.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 못하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죄라고 하면 죄야. 이게 장애라고 해, 장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장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이지 후천적인 경우는 이제 많이 줄었지. 그렇죠. 그걸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거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성애 같은 경우에 간음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런 유혹을 늘 느껴. 근데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동성애의 유혹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죄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그러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신앙도 열심히 믿고 있지만 이 문제는 지금도까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꿈이 뭐냐면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자 동성애자다. 껍데기 여자인데 속은 알맹이는 남자야. 그럼 남자로 되는 수술을 받아.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내가 껍데기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알맹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 되는 수술을 받아. 근데 재밌는 거는 여자 동성애자들이 훨씬 트랜스젠더 수술을 많이 받는다. 이게. 왜 그러냐? 아니, 남자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껍데기 남자인데 속은 여자인 경우. 왜 그러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훨씬 주변에 압박이 심해. 여자 동성애자면 남자 동성하면 껍데기는 여자인데 알맹이 여자잖아. 그 여자처럼 살고 싶어진다고. 그러니까 말도 막 여자처럼 하고 옷도 막 여자처럼 입고 막 화장도 하고. 이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처럼 생겼는데 막 화장을 하고 미니 스커트를 입고 좀 미친놈 아니죠 그래. 근데 여자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남자처럼 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남자처럼 뭐 옷을 입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주 옛날에는 뭐 여자가 치마 바지 입고 다니면 좀 욕을 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고 했어요.
화장을 안 한다고 누가 뭐랄 사람 있어. 머리를 짧게 한다고 누가 뭐랄 사람 있어. 좀 이상하다 하지만 뭐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살기가 좋네. 괜찮아.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술이 문제.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를 여자로 바꾸는 거는 그냥 자르면 돼요. 잘라서 없애면 돼. 이거 쉽죠. 근데 여자의 경우에 남자로 만들면 만들어서 붙여야 돼. 달아야 돼. 훨씬 복잡하죠. 수술이 훨씬 힘들어요.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죠. 또 내가 생각한 거죠. 이 선천적 동성애자를 이게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장려 보조금을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트랜스젠더 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그 사람 좀 성전환 수술 시켜버리자. 그럼 최소한도 동성애가 엄청 줄을 거 아니야. 내가 만난 2명의 동성애자는 다 한결같이 자기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너무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걸 몰랐을 땐 그랬어요. 그 왜 동성애를 하나? 그냥 우리가 보면은 이제 소위 야동 있죠. 야동에 보면 여자 동성애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야동에는 여성 동성애자는 나와도 남성 동성애자는 안 나와요. 근데 거꾸로 소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애들이 뭐라고 하냐, 동인지래. 동인지란 말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거든. 비슷한 뜻을 가진 생각을 가진 문학가들이 쓰는 공인지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동인지라고 하냐.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동인지냐면 그런 취향의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동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인지가 뭐냐면 이제 남자 동성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남자 동성. 근데 그 동성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동성애자 아니에요. 근데 왜 쓰느냐? 남자들이 여성 동성애 야동 보는 거랑 똑같아요. 남자들이 여성 동성애 야동 보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까? 아니야. 그냥 여자 둘이 나와서 막 떡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죠. 둘 다 여자니까. 나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난 취향 이상해서 그 여자끼리 재미없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뭐 재밌어 그게. 남자의 그 굵직한 성기가 나와야 이게 더 재밌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아요, 여자도. 근데 야동 시장은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소비자가 많으니까 남자 동성애 포르노는 그건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근데 소설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 소설을 막 써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쓰냐 하면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막 동원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성적 판타지를 소설로 이제 만족시키는 거죠. 내가 뭐 BTS를 좋아한다. 그 BTS를 주인공으로 이제 동성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왜 동성애를 쓰느냐? 여자 빼고 싶어서. 자기는 우리가 여성 동성애에서 여자만 둘 나오니까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남성 동성애 또 멋있는 남자끼리 나와야지 여자가 왜 걷기냐 이게. 재미없다 이거지. 그건 의미랑 동성애가 아니에요. 예. 옛날에 보니까 전에 보니까 이제 어떤 여성분이 그런 거에 빠졌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동성애에 빠졌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동성애에 빠질 게 아니에요. 이성이에요. 그 남자들끼리 야한 거 하는 걸 보면 그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성적 판타지를 만족시키는 거지. 그건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동성애에 빠졌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에 빠졌다면 자기가 여자하고 동성애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게 오해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그냥 마음 먹으면 다 동성애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 동성애에 대한 유혹을 느낀 적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공격을 당하는 거야. 왜냐? 소수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 비난을 받아 술 마시는 사람 덜 비난받잖아. 왜냐?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술은 안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공격이 더 쉬운 거예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음란의 도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성애를 미치게 했겠죠. 막 그냥
그 당시에 무슨 뭐 윤리가 있습니까? 어쩌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뭐 성관계를 이렇게 일부 일처제니 뭐 이런 틀에서 봐둬놓고 하라고 막 이제 그래도 바람 피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틀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냥 즐기는 거야. 그냥 아무나 막 즐기나. 근데 너무 즐기면 이제 결국 이제 지겨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뭐 발기부전이 되고 흥분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동성애로 빠지는 거야. 남자끼리 하면 더 재밌겠다. 또는 여자끼리 하면 더 재밌겠다. 이제 이게 진짜 타락한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규율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데서 음란에 극을 이루어서 뭐 동성을 하고 관계를 더러운 짓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 유명하죠. 그냥. 어떤 환락의 도시. 어떤 데 보니까 성인용품 파는 가게의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겠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이 쾌락에 빠지게 되면은 그 쾌락의 도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 이제 변태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중심이 잡혀져야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미치게 돼버린다고. 근데 이제 롯이 거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 이제 부족국가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소돔에 이제 사람들이 납치당했는데 그 중에 롯도 다 납치됐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기르던 병사가 있어 사병이 있나 봐. 그 사람 300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 쳐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제 롯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 소돔을 약탈했을 때는 약탈품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가고 도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제 당신 다 가지라 그러니까 사람들만 데리고 오니까 안 된다고. 난 필요 없다고. 도로 이제 다 쳤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와요 거기. 갑자기 그 멜기세덱이 왕 있을 때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줬다. 11조의 근이 거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느냐?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인이 됐든 아니면 뭐 노동자가 됐든 해가지고 거기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을 좀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야 돼. 그게 이제 현실이었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보통 기원전 2000년경 사람이라고 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근데 그리고 1000년 정도 지나갔어.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집트에 아브라함이 우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가족들 이 애굽에 들어갔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광야에 40년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갔어. 근데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뚜렷할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사사라는 이제 좀 힘이 없는 지도자들이 가끔 나타나. 유명한 게 삼손이죠. 삼손이고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지만 기드온 협회라고 있어요. 성경책 나는 주고요. 조그만 성경책 같은 거. 그것도 이제 기드온처럼 이제 기습으로 쳐들어간다. 그러면서 아마 그래가지고 기드온이라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 성경 조그만 거 나눠주죠. 그 사람들 그게 기드온이 거기서 나와. 기드온가 있고 뭐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도 있고 사사도 있고. 근데 그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레위 지파라고 있어요. 레위 지파라는 것은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모세의 형이 아론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상속하게 했어 계속.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 형인데 그 사람이 제사장의 직위를 대대로 그 자손들이 물려받게 돼. 그러니까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뭐냐? 제사장을 돕는 일종의 성전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땅이 없어. 땅을 안 받는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주는 11조를 갖다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사람 한 명이 자기 첩하고 이제 자기 첩을 도망을 갔나 해가지고 이제 자기 첩을 이제 데리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밤이 됐는데 예, 그 어디였냐면 이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라고 있어요. 그 베냐민 지파는 뭐냐면 이 야곱에게 정실 부인이 둘이 있었다. 한 명은 라헬이고 한 명은 레아다 이게.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이제 여동생이에요. 근데 원래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삼촌이 자기 집은 큰 딸을 제끼고 둘째 딸을 먼저 결혼시킨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둘이 다 결혼해 버렸어.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둘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적은 도죠.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마누라가 몇 명인데 또 다윗은 몇 명인데 두 명이라고 많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 레아보다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은 아기가 안 생기고 레아만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라헬이 자기 이제 몸종을 이제 들였어. 몸종을 이제 남편 방에 들여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를 낳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이제 안 되겠다. 자기 또 몸종을 들여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애는 자기 아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막 낳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라헬도 애를 낳게 됐어. 첫 번째가 요셉이야. 그 유명한 요셉. 그 둘째는 뭐냐 베냐민인데 이 애를 낳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 죽으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유복자는 아니죠. 태어나서 이제 엄마가 죽은 게 동생이야. 근데 그러니까 둘은 이제 라헬의 자식이니까 12명에서 10명밖에 이제 일종의 이제 고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고 나중에 노예로 풀려가는 정도로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 이 12명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레위는 이제 제사장 고조라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띄어지기 때문에 거기 12지파에 안 들어가.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대신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라고 한 두 명의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다시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이제 이 12지파에 안 들어가죠. 땅도 없고 그리고 이제 분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 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이제 첩을 들이고 이제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재워달라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지나가는 과객인데 뭐 한점 재워달라 하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재우려고 했더니 그 동네 사람이 몰려왔어. 그래가지고 그 첩을 떼놓으라 이거지. 한마디로 쉽게 해서 이제 자기들 이제 이 여자를 이제 성폭행을 하겠다 이야. 즐기자 이거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아까 소돔과 똑같아. 근데 다르다면 뭐냐면 이제 여기는 그 정도 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욕망을 채우고 싶은데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란 말. 나그네라는 건 얼마나 웃겨. 그다음에 법이 있어 뭐 제대로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좀 지들 멋대로 하겠다 이거. 그래서 결국 여자를 밤새도록 윤간을 해요. 윤간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진이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이제 항의를 했는데 들어주질 않아. 왜냐 자기들끼리 그냥 짜고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 시체를 11개로 나눠가지고 11개 지파에 전분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지파끼리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건 이길 수가 있나?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지경이 돼서 사라질 뻔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멈췄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긴 했지만 굉장히 마이너한 지파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 때는 그냥 자기 힘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이제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거기에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럼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11지파가 왜 출정을 하겠냐? 바로 그 율법 때문이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요. 이제 오면은 더해. 확고하게 율법이 확고히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예수가 이제 그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간음한 사람 뭐예요? 돌로 쳐 죽인다. 선생님 이 사람 쳐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 들어라. 그래서 이제 흩어졌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죄의 의식이 확실하게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라든지 어떤 사적인 제재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제한되게 된 거죠. 이 시대가. 그리고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군대 끌고 다닐 필요 없죠. 어느 정도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잔인하게 보이겠지만 이건 사실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 눈을 뽑힌 사람이 눈만 뽑겠어요, 상대가.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이거야. 그 사적 제재하지 말라.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판결을 받고 하라. 이게 벌써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그 법과 질서를 통해서 악에 대한 처벌을 하면서 또 예방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법치사회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만든 문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사회와 문명사회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북쪽에 있는 초원지대에서는 그런 법이 잘 안 지켜져. 거기서는 뭐가 힘이 법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무지하게 강인하죠. 징기스칸도 그런 사람이었고. 하지만 문명사회를 할 수 있는 중원에서는 그런 법이 이제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적 제재를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벌하는 그것이 인류의 이제. 그래서 그 유시민 선생이 얘기한 게 있어요. 법치라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법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 그게 법치예요. 그렇죠. 법치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처럼 300명의 무리수에 낄 필요도 없고 또 사사기에 나온 그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크게 전쟁을 벌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법에 호소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한테 약한 사람이 또 못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게 인류의 제대로 된 발전 방향입니다. 국제사회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뭐 만국봉국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때려 눕히고 내가 가지면 되지. 어떠한 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19세기, 20세기가 되면 만국봉법이라는 게, 그 만국봉법이 뭐냐? 원래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강대국끼리 서로 전쟁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켜야겠다고 자기들끼리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에겐 적용이 돼야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아편전쟁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뻔뻔스럽게도. 근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 그걸 안 지키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만국공법이라는 게 완전히 그러면 허당이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강대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뭐 그거에서 약소국들도 조금은 혜택을 보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죠? 실질적인. 그러니까 만국공법이라는 것은 결국 공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다 이런 식의.
근데 그 행위가 그것이 법이 갖춰지니까 그것이 점점 내실이 갖춰져서 그것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전범재판이에요. 전범재판이라는 건 만국공법이라는 어떤 문명의 룰이 생기지 않았다면 없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전쟁을 해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 국제사회의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약한 사람은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뺏고 그래도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식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전범재판으로서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전범재판을 왜 해요? 그냥 배상금이나 받고 말지. 1차 대전 끝났을 때는 배상금 물으라고 했잖아요. 그 영토 뺏고. 그랬지 뭐 거기 1차 대전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카이저, 독일의 카이저는 네덜란드 도망을 가긴 했지만 만약에 2차 대전 때 같았으면 그 사람은 전범 재판에 끌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사형 판결 받아야 돼. 근데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 사람이 망명을 한 건 이제 그 나라 안에서의 문제지. 예.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이제 국제연합이 생기고 각종 국제기구가 생기면서 이러한 문명적인 요소가 점점 커지고 또 이제 나토다 아니면 EU다, EC다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생기면서 점점 그 한 나라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여지가 줄어든 거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들하고 자본주의 나라하고 이렇게 대치를 한 몇 년이냐 한 50년 가까이 했는데 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 이제 생무기의 뭐 핵 억지력도 있지만 아마 그러한 요소도 굉장히 작용했을 것이다. 국지전은 일어났지만 그렇지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유럽에서 그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유럽 내에서 전쟁이라고 내가 알기로는 유고내전 정도 아닐까. 그 외에는 특별히 기억이 안 나네요. 유럽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어떤 분쟁이나 다툼은 있었지만 어떤 본격적인 전쟁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에서도 법이 없고 그래서 그냥 각자 자기 구제를 하는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가 뭐냐면 문명국이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약자를 보호해주고 강자를 견제하는 이것이 제대로 얼마나 갖춰졌느냐 이것이 이제 그 나라의 문명의 척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사회도 그렇게 돼 가고 있다. 우리 3.1운동 아시죠? 3.1운동. 3.1운동 독립선언서 여러분들 이 독립선언서 한번 잘 좀 읽어보세요. 정말 훌륭한 문장입니다. 이거는 단지 약소국의 어떤 서름을 토로한 게 아니라 인류文明의 발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정말 명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 약소국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우리나라 그만큼 문명국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거냐? 학자가 아니면 교수가 선비가 힘이 없어서 깡패한테 폭력배한테 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학자나 교수가 선비가 그들보다 못합니까? 그들보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 사람도 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선비의 역할은 공부지 글을 읽고 대의를 세우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얻어 터지는 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힘없어 얻어 터진다고 해서 여자가 1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 힘이 없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멋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일본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인은 이런 문명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서양 문명 들였다 수입해가지고 뭐 제국대학도 세웠죠 그랬지만 예.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야만이라는 거죠. 근데 참 성숙돼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성숙돼 있어요. 아, 새로운 세상이 눈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른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새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고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비치기 시작했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한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이 막히던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의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아는 거 벌써 제국주의 시대가 간다. 민족 자결주의의 현혹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실제로 믿은 거예요. 그거 실제라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조선은 전쟁을 못했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보면 저의 말이 진짜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명의 대세야. 그거를 이제 일본은 어그린 거죠. 알베르 까미가 한 얘기죠. 2차 전쟁 끝나고 나서 범죄자, 부역자들을 어떻게 할까 할 때 막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을 세우지 않았다. 오늘의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자의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 국가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 국가 라마르세유 있죠. 세상 이런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놈들의 피로 우리의 박고랑을 적시자. 엄청나게 살벌한 날이죠. 아니 어떻게 국가 이름을 하냐.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공화국이에요. 그게 영국하고 틀린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영국보다 훨씬 세죠. 그리고 민족주의 대단하죠. 왜냐? 우리는 이런 나라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프랑스 민족주의가 되게 안 좋대. 나는 그런 민족주의를 갖고 싶어요. 이렇게 민족주의가 없는 나라에서는 특히. 민족주의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신채호 선생도 그랬잖아요. 민족주의가 아직 없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 민족을 지키냐. 민족주의는 배타주의가 아니야. 배타적 민주주의는 바로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그런 거 있죠. 제국주의.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가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 통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용서했을 때 그것이 빛나는 것은 그 여자가 자기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가잖아. 그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뻐했겠어. 그게 아니고 난 죄가 없다 그런 사람한테 용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본애한테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 걔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잖아요? 걔들은 사무라이 논리예요. 아, 쟤들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머리를 긁는구나.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리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나도 그 면에서 굉장히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일본을 용서해주자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확실한 인정할 때. 아니면 최소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가 와갔을 때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먼저 간다 했어요. 왜냐?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 먼저 회개해 왔어요. 쫓아가서 회개했어요. 우리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과를 받고 싶냐? 아니야. 용서를 받고 싶냐? 그럼 자신이 죄인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용서가 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냐? 회개를 중시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을 우리가 왜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강대국의 논리.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국주의에는 잘못이 없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용서?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냥 방관이죠. 네. 그럼 뭐냐? 바로 문명이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해왔다 얘기야. 폭력을 쓰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이 인류는 그걸 알고 그것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냐? 제국주의 역사를 흑역사로 바꿔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죄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시스템, 분위기가 조성돼야 돼.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왜냐?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외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지 않겠냐? 힘들죠.
하지만 그건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격자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피해자인 데가 지금 세계적으로